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 아침 김호성입니다. 태풍 쏠릭이 한반도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피해는 적은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이번 쏠릭을 통해서 태풍의 눈을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뚜렷하게 보였던 태풍의 눈이 제주도로 근접하면서 희미해지는 것 같더니 한반도 상륙쯤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태풍의 세력이 약해지는 과정을 태풍의 눈을 통해서 확연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제 통계청이 2분기 소득 부문 가계 동향 조사를 발표했죠. 태풍 이슈에 묻힌 감이 없지 않습니다. 아침 신문 제목도 한번 볼까요? 고용 이어서 소득 격차 쇼크. 저소득층 근로소득 1년 새 16% 줄었다. 거꾸로 소득 성장 10년 만에 최악의 양극화. 양극화 10년 만에 최악. 소득 주도 성장 역주행. 이런 제목들입니다. 2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 소득이 한 달 132만 4,9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6% 줄었습니다. 반면에 소득 최상위 20% 소득은요. 월 평균 913만 4,9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3% 늘었습니다. 최저 소득 계층의 빈부격차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태풍은 뜨거운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발생합니다. 온도 차이가 클 때 발생하는 것이죠. 태풍 쏠릭은 오늘 오후 한반도를 빠져나가겠지만 소득주도 성장을 둘러싼 온도 차이는 우리 사회에 또 다른 태풍을 만드는 것은 혹시 아닐지 걱정입니다. 8월 2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현재 한반도를 관통 중인 제19호 태풍 쏠릭,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언제까지 한반도에 머물게 될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먼저 K웨더의 이재정 예보팀장을 전화로 연결해서요. 태풍 상황 어떤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팀장님 현재 그 태풍 현재 상황, 진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현재 제19호 태풍 쏠릭은 약한 후렴급 세력으로 대전 부근에서 충청북도를 향해 이동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매우 그 이동이 느렸던 것과 달리 해안으로 상륙한 다음부터는 그 이동 속도도 빨라져 지금은 시속 약 30km대의 속도로 북동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중형급의 역대급 강한 태풍이다 이런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상륙 시점이 바뀜에 따라 그 이동 경로도 바뀌어 당초 예상보다는 그 세력이 약해지긴 했지만 어젯밤 11시 목포 상륙 당시 중심 기압이 97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이 초속 32m, 중강도의 세력을 유지한 채 우리나라에 상륙을 했고요. 네네. 내륙을 지나며 그 세력이 약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22m로 유지되고 있는 태풍입니다. 예, 지금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지역, 또 가장 위험한 지역은 어디라고 보면 될까요? 네, 지금은 강원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향로봉과 설악산 등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는 현재 시간당 30mm가 넘는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요. 네네. 그 밖의 지역에서도 시간당 10에서 20mm의 세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수도권을 관통할 거라 했던 예상이 이제 좀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수도권은 네, 이제 비껴서 지나가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 예상으로는 수도권을 관통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었었는데 기존 예상과 달리 상륙 지점이 바뀌고 예상 경로도 남쪽으로 이동해 나감에 따라 수도권을 직접적으로 관통해 나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출근 시간인데요. 그 유동 인구가 많은 시간인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비가 언제 많이 내리겠습니까? 네, 지금부터 9시 정도까지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출근으로 인한 유동 인구가 많은 시간대이고 특히 그 인구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 태풍이 가장 근접해 통과해 나가는 시간대인데요. 네네. 오전까지는 현재 태풍이 위치하고 있는 충청도를 비롯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소 많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어 출근길 시민들의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인천 지역으로는 좀 약한 비만 내리고 있지만 앞으로 한두 시간 정도 이후에는 다소 강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태풍이 말이죠. 그 방향이 잘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 태풍이 유독 방향이 좀 많이 바뀌게 된 건가요? 네, 이번 태풍 자체가 어제 그
목포 부근 해상을 지나면서 그 이동 속도도 매우 느렸던 특징을 보였고요. 네네. 그런 과정에서 20호 태풍과의 상호 연관성도 영향을 미치면서 그 이동 경로가 예상과 달리 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보면 그 일본 강타하고 있는 20호 태풍 시마론의 영향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설명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시마론도 뭐 직접적이지는 않겠지만 시마론 자체가 북상을 하면서 북태평양에 약간이나마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예. 그런 북태평양 고기압 자체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우리나라로 북상을 하였던 제19호 태풍 솔릭의 이동 경로도 다소 변동이 되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시마론이 한반도에도 영향을 주는 건가요? 네, 제20호 태풍 시마론의 경우에는 지난 밤 동안 오사카 서쪽을 통과해 지금은 동해상으로 진출한 상태인데요. 여전히 중심기압 980헥토파스칼에 최대 풍속 초속 29m에 달하는 중강도의 중형급 태풍입니다. 네네. 현재의 진행 방향도 그렇고 예상 진로도 북동쪽으로 이동해 나갈 것으로 전망돼 제20호 태풍 시마론으로 인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뭐 흔히들 후지와라 효과 이런 얘기하는데 뭐 그런 효과가 있지는 않은 걸로 봐도 되나요? 네, 2개 이상의 태풍이 일반적으로 약 1000km 내외의 거리에 서로 위치하고 있을 때 네네. 서로의 진행 방향에 간섭을 하고 때로는 세력이 큰 태풍이 작은 태풍을 병합하기도 하는 효과를 후지와라 효과라고 하는데 네네. 동해상으로 두 태풍이 모두 빠져나간 뒤에 후지와라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동해상으로 빠져나간 뒤이고 그 세력도 두 태풍 모두 약해진 상태여서 한반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해보다도 올여름 폭염이 심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태풍 솔릭이 지나가면 무더위는 이제 좀 가시게 된다고 봐야 하나요? 네, 아무래도 낮 동안의 더위는 한동안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네네. 아침 저녁으로 열대야 현상까지는 안 나타나겠지만 낮 동안에는 30도 내외의 늦더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K웨더의 이재정 예보팀장이었습니다. 지금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서도요, 태풍 상황이라든가 피해 상황이 있으면은,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0945,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은 방송 진행 도중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태풍 상황이 당초 예상보다 좀 나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은 비가 내릴 것이다. 뭐 이런 이재정 예보팀장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이니만큼 갑작스럽게 비 많이 오게 되면요. 또 바람이 많이 불게 되면은 이에 대한 대처법 미리 알아두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재난안전협회 김종도 이사를 연결해서요. 관련된 조언을 좀 듣도록 하죠.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게 지금 무조건 뭐 밖에 외출 안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모든 분들이 다 그런 입장은 아니실 거고요. 출근하기 전에 뭐 어떤 대비를 좀 하고 나가면 좋겠습니까? 뭐 사실 말씀대로 이제 뭐 아이들이나 그다음 뭐 성인들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겠죠. 뭐 가장 좋은 뭐 예방법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많고요. 그래도 뭐 직장에 가야 되는 상황이나 공무원분들은 이제 비상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출근해야 된다 그러면 기존에 이제 소류 가방, 한 손으로 들고 다니는 소류 가방보다는 이제 백팩이나 이제 배낭 같은 것들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손이 좀 자유로워야지 이제 한쪽으로 우산을 들 수도 있고, 예. 또 비상 상황에서 한 손으로 어떤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백팩이나 배낭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런 태풍 상황에서는 가방을 좀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안에 이제 방수팩 같은 것들을 넣어준다 그러면 갑작스럽게 이제 침수 상황이 오더라도 이제 부력도구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태풍 같은 경우 우산보다는 우위가 사실 가장 좋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우위를 항상 이제 비치할 수는 없으니까 뭐 우산을 써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이런 상황들이 오면 뭐 내가 이제 활동하는 이제 거리라든가 아니면 뭐 출근 기간이나 또 구간을 이제 고려해서 미리미리 투피스 우위를 좀 뭐 준비해 두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예. 우산을 쓰다 이제 바람을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 많이 생기고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고요. 우산을 뭐 잘 쓴다 그래도 사실은 뭐 상체를 제외한 나머지 하체 부분이나 바지라든가 신발은 다 젖어버리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때는 오히려 우산을 접어버리거나 아니면 우위를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도 되게 좋은 어떤 대응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그 예보에 따르면 말이죠. 1시간 뒤쯤 이제 출근 때 좀 비가 많이 온다 그러는데 비가 갑자기 쏟아지면은 지하철 그 침수 피해 뭐 이런 것도 우려되잖아요. 실제로 그런 적 많이 있었고요. 그럴 그렇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사실 그 지하철 침수 구간에 대해서
그 실험한 결과가 있는데요. 네네. 뭐 이제 바깥쪽에서 입구 쪽에서 물이 차서 만약 흘러내리는 경우에는 차라리 계단 뒤편 쪽에 공간에서 대피한 것이 더 낫다는 어떤 그런 결과입니다. 뭐 사실 이제 전면을 타고 내려오는 물 같은 경우 유속이 상당하기 때문에 성인의 경우라도 균형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뭐 게다가 이제 접지력이 좋지 않은 우리가 하이힐을 신으셨다거나 뭐 구두라든가 이런 걸 신을 경우에는 미끄러질 수도 있고요. 노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물살을 거슬러 올려간다는 자체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러면 차라리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계단 뒤편 쪽으로 대피하시는 것이 훨씬 더 어쩌면 좋은 대응 방법이라고 보고요. 네네. 또 애초에는 상습 지하철 침수 구간에는 미리 이제 차수판을 설치해두고 배수 펌프를 준비를 해둔 것이 예방 차원에서 가장 좋은데 이런 대응법 자체는 개인한테 떠넘기보다는 이제 정부와 지자체가 이런 뭐 태풍 예보가 왔을 때 미리 준비해준다 그러면 좀 더 안전하고 그다음 원하는 출근길을 이제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가 많이 내릴 때는 버스를 이용하는 게 낫나요? 지하철을 이용하는 게 낫나요? 사실 그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지하철이 일단 있는 곳은 지하철이 좀 낫겠죠. 예, 근데 예. 버스는 왜냐하면 이제 원거리 구간이나 외곽 지역을 이제 순환하는 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이제 집중된 홍수라든가 이런 침수 상황에 따라서 버스가 이제 급류 휘말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창원에서 그런 사고 발생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네네. 가급적이면 많은 인원들이 이동하고 상대적으로 그런 어떤 배수 시설이 잘 돼 있는 그런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이 버스를 이용한 것보다는 좀 나을 수 있겠습니다. 예, 이게 보면 그 작년 호우 때인가요? 그 창원에서 버스가 그 계곡물에 휩쓸리는 사고로 아주 큰 인명 피해가 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럴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생존법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갑작스럽게 그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런 급류 휘말린다가 차량이 휘말린다는데 굉장히 당혹스럽고 머리가 하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네. 사전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고려해보고 그다음 이제 시뮬레이션이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고 고민해본 결과는 일단 창문을 내린 것이 중요합니다. 네네. 예, 차량이 이제 갑작스럽게 침수가 되면 이제 시동이 꺼질 수 있는데, 예. 그래도 전기 계통 한 20초 정도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때 일반적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창문을 다 내릴 수가 있어요. 예. 물론 버스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이제 그 창문 유리를 깰 수 있는 도구들이 이제 비치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 네네. 그 깨든가 아니면 창문을 열어서 일단 탈출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 창원 지역에서 버스가 이제 갑자기 이제 불어난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다가 상당히 시간 좀 떠내려갔거든요. 좀 거리도 상당히 좀 길게. 네네. 그때까지 이제 버스의 창문을 다 닫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대피를 할 수 있거나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거의 안 됐죠. 예, 예. 그러다가 이제 교량 밑으로 이제 빨려 들어가면서 큰 인명사고가 발생됐는데 네네. 타이어가 3분의 2 정도 잠긴 상태에서 이제 유속이 초당 2m만 넘어가 버리면 네. 차량이 이제 부력이 발생되면서 통제 불능이 돼 버립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급류가 발생되는 구간은 가끔 이제 우회하는 게 좋겠고요. 차량의 무게는 중요치 않습니다. 1톤이든 10톤이든 이런 어떤 물살을 만나게 되면 네네. 차량의 이제 통제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차라리 멈춰놓고 갓길에 대놓고 네네. 수량이 줄어들 때까지 기다린다거나 아니면 이 지하도 쪽으로 이제 물이 들어간 통제된 구역을 굳이 건너려고 하면 똑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실제 예, 미국에서 예. 그렇게 해서 통제된 지하도에 차량을 끌고 들어갔다가 이제 익사한 사고가 있을 만큼 네네.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침수 구간에서 통과하거나 아니면 침수 구간에 우리가 차량이 노출됐다 그러면 일단 창문을 열어놔서 탈출구를 확보해놓고 예, 예. 그다음 이제 차라리 밖에 비가 온다 할지라도 차량 내부가 젖을지언정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이제 차단하지 않도록 네네.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미지 트레이닝, 창문을 열어두는 훈련이라든가 생각을 좀 한다 그러면 대응법으로는 충분히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1차적인 탈출법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든 자가 운전을 하든 똑같이 적용되는 그 안전 규칙이네요. 그렇죠. 그거는. 네네. 예. 바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강풍이 불 경우에 간판 같은 것이 날아다니면서 흉기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안내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우위를 입는 것보다 우산 쓰고 다니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사실 태풍이 진행 중에는 떨어지는 것을 막을 방법도 없고 사실 피할 방법도 없습니다. 예, 예. 간판이라는 걸 방향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네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시야를 만약에 가리게 되면 그런 징후들, 간판이 떨어져 나가려는 징후들이라든가 아니면 가로수라든가 전봇대가 쓰러지기 전에 이제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 것들을 놓친 경우가 있어요. 우산을 쓴 경우는 자기 시야 앞쪽을 바로 가리고 고개를 숙여버리기 때문에 네네. 주변 상황을 파악하기 오히려 힘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정도 상 바람이 많이 불고 폭우가 된다 그러면
어차피 몸은 젖었다고 보기 때문에 네네. 우산을 접어버리고 시야를 확보하고 주변에 이제 그런 위험 상황들을 체크하면서 그런 걸 피할 수 있게끔 차라리 시야를 확보하는 쪽이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아, 시야를 확보한다? 예, 그렇죠. 우위를 차라리 그래서 미리 입는 게 좋지만 우위가 없다 할지라도 이미 그 정도 상황이라면 뭐 우리 몸은 다 젖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우산에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우산은 또 어떤 위험이 있냐면 낙뢰가 칠 경우에는 또 낙뢰를 맞는 또 그런 어떤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차라리 비가 많이 오고 뭐 번개가 치는 상황까지 오고 간판이 떨어질 정도의 바람이 많이 분다고 하면 차라리 우산을 접어보는 것이 더 안전상이 더 낫습니다. 아니 바람 얘기 나와서요. 그 많은 분들이 이게 강풍이 우려된다고 하니까 그 유리창에 테이프, 신문지 뭐 이런 것들 붙여놨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사실 최근에도 그 실험이 있었죠. 젖은 신문지를 붙이거나 테이프를 발라두면 뭐 효과가 있다는 거에 대한 이제 실험이 있었는데, 네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효과가 없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아, 예. 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창문이 깨지는 것이 꼭 풍압에 의해서만 깨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뭐 태풍이 날아다니는 뭐 파편물에 의해서도 유리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깨진 상황에서 바람이 불어서 만약에 그 유리 조각이 방 안으로 사람 있는 곳으로 이제 들어온다 그러면 그것도 위험한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 테이프를 바른 것 자체를 비산 방지 개념으로도 테이프를 이렇게 부착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좀 더 이제 효율적으로 유리가 깨지지 않도록 부착한다 그러면 우리가 방법 자체를 조금 더 바꾸면 됩니다. 왜냐면 유리와 창틀을 같이 이어서 붙이고 그래서 사각 테두리를 먼저 붙인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리 창문 자체에다가 이제 X자라든가 아니면 좀 더 이제 가로든 세로든 더 붙인다 하면 이 창틀의 유격도 줄이고 그 다음에 창문이 깨졌을 때 파편 비산 방지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보강하는 방법으로 효과가 없다 이런 표현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보강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이제 막바지 휴가철입니다. 주말에 그 산이나 계곡, 바다로 여행 가는 분들이 있는데요. 위급한 상황에서의 대처법 1, 2, 3 얘기해 주신다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 예보가 있을 때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애초 이제 전국적으로 그런 야외 활동 자체를 이제 중지하시고 이제 빨리 집으로 돌아가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항상 그 기상에 대한 부분에서 라디오를 이렇게 청취하면서 기상 상태를 파악하는 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제 그런 고립된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계곡 같은 곳에 아예 지금 딱 발이 묶여 있다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이제 탈출하려거나 아니면 뭐 차량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걸 도강을 한다는 시도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구조대를 기다리는 방법, 그러면서 버티는 것이 두 번째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그 본인이 있는 지역에 비가 오지 않더라도 상류 쪽에 댐에 수문을 개방할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물이 불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있는 위치가 이제 강이라든가 아니면 뭐 하천변 주변이라면 예보와 관계없이 바로 그 지역을 이탈해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재난안전협회 김종도 이사였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 뵙죠.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출발 새 아침 2부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9월 2일로 다가온 바른미래당 전당대회 1강 5약 구도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후보 중 한 분이시죠. 손학규 상임 고문이십니다. 다른 경쟁자 현재도 많습니다. 정부 여당의 경제정책에 대한 쓴소리도 뉴스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지방선거 이후에 오랜만에 만나보겠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둔 입장, 경제정책 등 현안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손학규 바른미래당 상임 고문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문님 지금 출마 선언 후에 손학규 대 반손학규 이런 구도가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해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저 개인으로서는 선거는 항상 어려운 겁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죠. 손학규 대 반손학규 구도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당의 어려움, 또 뭐 통합과 개혁, 혁신의 요구를 실현할 경험과 지혜를 필요로 하고 거기서 손학규가 뭐 앞선다 이런 이야기일 테고 또 하나는 손학규 대 반손학규 이러면서 저희 그 전당대회 의미가 축소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하튼 전당대회 후에
당이 새롭게 태어나서 활력을 찾고 이기는 정당으로 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네. 일각에서는요, 대세론도 있지만 또 올드보이의 귀환이다 하는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그러한 또 해석들도 있습니다. 지금 당대표 출마가 올드보이의 귀환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경륜 있는 사람들의 다시 권토중래라고 보시는지요? 나이나 정치 경력으로만 본다면 올드보이 맞죠. 그런데 왜 제가 나왔고 손학규 대 반손학규 구도가 언급되죠? 네네. 당이 요구하는 통합의 리더십, 개혁의 리더십, 혁신의 리더십입니다. 네네. 그래서 말해서 손학규가 통합의 정치를 해온 통합의 아이콘 손학규. 네네. 또 그동안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로 당을 개혁한다고 하는 그런 손학규. 또 혁신 리더십, 경기도지사 때 보여준 첨단 기술 산업, 일대리 창출의 아이콘 손학규, 이것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아니라 시대 정신에 따라서 역동적으로 당과 정치를 바꾸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런 뜻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보면은 물리적으로 두 당이 결합해서 잘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화학적 결합은 부족하다. 이런 또 평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안심, 유심 이런 표현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지만 계파 갈등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현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요? 안심, 유심을 떠나서 민심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친 것이니 이 사람들이 안심을 따로 유심을 찾고 이런 거 당연하기는 하겠지만 선거가 진행이 되면서 아무래도 당의 미래 이래다가 당 제대로 가겠나 공중분해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 때문에 당을 어떻게 하나로 통합하는가 하는 통합과 개혁의 리더십을 찾고 이기는 정당을 만드는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대로 가면은 우리가 다음 총선에 당선은커녕 출마나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 때문에 계파를 떠나서 진정한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절실한 마음이 대세를 이루고 있고, 여하튼 저희는 앞으로 깊이 반성하고 겸허하게 고난의 행군을 통해서 이기는 정당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안심 언급하셔서 여쭤보는 건데, 물론 가십 같은 얘기긴 합니다만, 안철수 전 대표가 독일에 계신 줄 알았는데, 최근에 계속 서울에서 기자와 이렇게 좀 맞닥뜨린 장면이 화면에도 좀 나왔어요. 저도 백팩을 메시고 계단을 황급히 내려가는 모습을 봤어요. 안철수 대표가 이달 말에 간다는 거는 전부터 알려져 있었던 사실이고,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본인도 정치적인 노출, 사회적인 노출을 노력도로 꺼리고 있었을 텐데, 기자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대로 피해자 갔는지 그런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게 크게 중요한 가십거리 이상은 아니죠. 크게 염두에 두고 계시진 않으시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각에서 손 후보님 지원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냐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손 후보님 지원하기 위해서 어딜 갑니까? 그럼 그 사람 그 후보가 저를 만났다든지 저하고 가까운 사람을 만났다든지 그랬다면 모르지만 그런 건 없었으니까요. 경제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태풍 쏠릭 때문에 다소 좀 묻힌 감이 없진 않은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많은 분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위 소득과 하위 소득자의 격차가 갈수록 크게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현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무척 어렵죠. 도무지 고용이 작년 7월에 비해서 전국적으로 5,000명밖에 늘지 않았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일자리 추경을 벌써 2번이나 했고 합해서 54조 원 예산을 일자리 예산으로 배정을 했고 실제로는 43조를 썼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작년 동기 대비 5,000명밖에 안 된다. 이거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 이러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잘못 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어제 얘기를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 취임 첫날
업무 지시 1호가 일자리위원회 만드는 것이고 네네. 자신이 위원장으로 취임했고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대통령이 장관과 참모들에게 하나를 해라 질을 갈라 이렇게 호통을 쳤는데 네.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스스로가 일자리위원장으로 사과를 하고 네네. 그리고 새로운 정책을 펴나가야 된다. 가톨릭교회 가장 좋은 구호가 네타시오입니다. 네타시오. 네네. 몇 년 전에 한참 동안 차에 스티커를 붙이고 다녔는데 네네. 남이 탓이나 하면 망합니다.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새로운 정책의 시작이 될 겁니다. 예, 책임 문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흔히 이제 전 정부 책임 이런 얘기와 관련해서 고문님께서 그럼 왜 이승만 정부 탓은 안 하냐? 이런 일갈 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책임 논란에 대한 올바른 인식 어떻게 가져야 한다고 보시나요? 남이 탓하면은 망합니다. 결국 내가 잘못했고 우리가 정책을 잘못 썼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자기 반성부터 해야 되겠죠. 예. 어제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께서 이 시간에 출연을 하셔가지고요. 소득주도 성장은 계속 추진하고 최저임금 등 부작용은 보완해 나가는 이런 방식의 대안을 좀 제시를 하셨는데요.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수정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소득주도 성장은 수정이나 폐기나 마찬가지가 될 텐데요. 네네. 지금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뭡니까? 저소득층에게 임금을 인상을 해서 수요를 늘리고 수요가 늘어가면은 생산이 늘어가고 그래서 경제가 선순환하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러나 임금 지불 능력을 생각해야죠. 예. 늘어난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니까 사람을 자르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근데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제 성장의 여파 부작용으로 빈부격차가 상당히 문제가 됐죠. 사회적 불평등 부정이. 네네. 그래서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임금이나 최저임금을 늘리는 거는 좋은데, 근데 경기가 나쁘니까. 예. 특히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이 줄 돈이 없으니까 사람을 자르는 거죠. 네네. 이 문제는 이들이 노동자들과 착취 관계가 아니라 공생 관계거든요. 노동자와 자영업자라고 하는 건. 예. 그래서 이 노사 간 착취와 빈부격차라고 하는 낡은 이데올로기에 의한 그러한 최저임금 정책이 지금과 같은 불경기 속에서는 고용 악화를 낳는 거죠. 네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제의 기본은 시장이다. 네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이런 사실을 제대로 인식을 하고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는가를 보고 일자리 만드는 기업이 제대로 지불 능력이 있느냐 이런 걸 봐야 될 겁니다. 일자리 문제 해법 대안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럼?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는 확고한 철학을 가져야 합니다. 경제는 시장에서 시장 논리로 움직여야 한다고 하는 철학을 다른 사람이 아닌 대통령부터 가져야 된다 얘기입니다. 네네. 문재인 대통령 후보 때부터 예산으로 일자리 만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공무원 숫자 늘려서 81만 개 만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런 공무원 숫자 늘려서 일자리 창출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지금도 그 차원에서 소득주도 성장론에 집착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네. 우선 기업이 투자하고 왕성하게 기업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첫째입니다. 적폐청산, 아주 좋은 거죠. 그러나 적폐청산에 인한 이름하에 기업을 옥죄고 죄인시하고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면서 어떻게 일자리 만들라고 기업에게 강요를 하겠느냐 얘기예요. 예. 정부는 기업 활동을 규제 완화를 통해서 사회 간접 자본을 지원해주고 또 금융 지원 등을 해서 기업 활동을 돕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데 상당히 좀 약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 네네. 이런 것들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예,
저도 어제 밤에 태풍 와중 속에서도 이란과의 축구 경기를 보면서 그 볼 배급을 하면 그 배급한 볼을 골로 연결시키는 모습들을 보면서요. 그 투톱, 그 장하성, 김동현 투톱 그 경제사령탑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썩 그렇게 그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참 장하성 실장이 국회에서 지금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실패하면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정책적인 책임을 지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근데 소득주도 성장이 단순한 정책 아젠다입니까? 네. 아닙니다. 정치적 아젠다예요. 예. 정부의 성격을 결정하는 정책은 바로 정치지요. 그래서 이걸 바꾸지 못하는 겁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네네. 그걸 재정 확대를, 대통령도 재정 확대해라. 또 장하성 실장도 재정 투입 확대하겠다. 또 김동연 장관도 재정을 확대하겠다. 네, 그거 갖고 안 됩니다.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예. 경제정책의 기조를 바꾸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에게 사과하고, 그리고 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엇박자가 나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하튼 기본적으로 청와대 참모가 최고의 정책 결정권자가 되는 지금의 체제를 바꿔야 합니다. 예. 청와대 말씀하셨어요. 지금 협치 관련해서 답보 상태인 것 같습니다. 청와대의 노력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조언을 주신다면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협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협치라는 게 야당의 일방적인 협조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줄 것을 주고 그다음에 받을 것을 받는 게 협치입니다. 우선 정책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네. 국정에 대해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기 위한 그러한 깊이 있는 협의가 필요하고 그러한 협의 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장관 자리 한두 개 줄게 또 한두 사람 어떻게 하면서 언론을 통해서 흘리고 간이나 보고 말이죠. 국민을 눈속임하려고 한다면 협치는커녕 그런 것이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고 정치적으로는 엇박자만 파탄만 가져올 겁니다. 예. 두 당이 합친 과정에서 아까 그 화학적 결합에 대한 언급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당내 화합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당대표가 누가 된다 하더라도요. 당대표가 되신다면 하태경, 김영환, 이준석 이 같은 후보들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하실 작정이신지요? 제가 강조하는 것이 통합과 개혁 이것이 바른미래당을 이기는 정당을 만드는 것이다 했습니다. 당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화학적인 결합입니다. 네네. 지난 지방선거 왜 그렇게 바른미래당이 완전 참패했습니까? 분열이었습니다. 그 리더십이 그냥 분열돼서 싸우는 걸 보면서 우리 찍어달라 그러면 찍어주겠습니까? 네네. 하여튼 제가 당 대표가 되는 것도 힘들지만 당의 대표가 되면은 당을 내부적으로 혁신을 해서 당을 새롭게 하고 경쟁력을 갖추는 것. 그래서 당의 어른으로서 당을 하나로 만들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저를 대표로 만들어주는 것일 테니까 그런 점에 유의해서 공정한 인사로 하고 또 새로운 인재 영입을 하고 민생을 챙겨서 현장을 잡고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데 앞장서겠다. 이런 모든 분들을 같이 안고 가겠다. 이런 각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되신다면요. 저희가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선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상임고문이었습니다. 네, 지금 그 태풍 관련 피해 문자들 좀 많이 주고 계세요. 5278님. 택시 운행하는 애청자입니다. 태풍 세력 약화 천만다행입니다. 서울 도심 소통 원활합니다. 소통 원활한 것 같습니다. 9676님은요. 새벽 5시 방송 시작돼 나오는 편성 책임자 이름과 지금 앵커와 같은 분이십니까? 수고하십시오. 이건 경제 메시지이시고요. 79108328님은요.
약자를 위한 경제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뭐 재난 관련 문자는 아니신데요. 예, 태풍 쏠리기 한반도 지금 관통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계시는 현장에서요. 이거는 방송으로 꼭 알려야 될 내용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내용이 있으시면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비용이 드는 유료 문자입니다. 샵 0945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은 무료로 소식 전할 수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김종선 팀장을 연결해서요. 이 시각 현재까지 들어오고 있는 피해 상황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피해 상황 규모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지요? 예, 24일 6시 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 피해 상황을 종합하면요. 인명피해는 제주에서 사진 촬영 중 파도에 휩쓸려 실종된 1명과 담장 붕괴 골절상 등 부상 2명이 있습니다. 네네. 이재민도 발생했는데요. 일시 대피 11세대 25명이 발생했으나 구호 세트와 치사 세트가 지원되었고요. 한 세대 2명은 기가 조치되었습니다. 네네. 또 공공시설 피해도 있었는데요. 국도 77호선 장충교차로 절토 사면 1개소가 유실되었으나 복구 완료되었습니다. 네네. 또 제주 위미향 방파제가 유실되었습니다. 또한 등대시설 3개, 버스 승강장 2개소, 가로수 140번, 또 가로등 3개, 신호등 97개 등이 손실되었습니다. 네네. 사유시설 피해도 있었는데요. 비닐하우스 3동, 축사 9동, 제주어선 3척, 양식시설 3개소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이 밖에 제주와 전남, 광주 일원주택과 상가 축사 등에서 22,840개 동에서 정전이 발생했으나 현재 98%의 복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피해가 심한 지역은 어디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그 태풍이 지나온 제주 지역이 가장 피해가 심한 것 같고요. 네네. 23일 11시 오후 저녁 11시경 목포를 통해서 한반도에 상륙하여 호남 지역이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고요. 네네. 또 솔릭이 지나간 대전, 충주 등 충청 내륙과 또 강원, 강릉 지역의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태풍 세력이 좀 약해졌지만 여전히 강풍과 폭우로 인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지금 태풍 발생을 하게 되면요. 그 2차 피해도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한다 하는데 2차 피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번 태풍이 고려하신다면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네. 바람이 강한 만큼 간판이나 현수막처럼 날릴 수 있는 물건들에 의한 사고 예방이 중요합니다. 네네. 네, 그리고 라디오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미리 설치하시고요. 시시각각 변하는 기상 상황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드림돌 앱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네네. 기상 특보와 함께 내가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 대피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강한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는 우산을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보행에 지장을 줄 수 있을 만큼 비옷과 장화 등을 챙겨서 입고 외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네. 자, 지금 태풍 관련 이후에 많은 호우가 내리고 그래서 식수 오염이나 식중독 위험 이런 것도 각별히 좀 주의해야 한다 이런 정보도 좀 주시고 계시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면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네네. 대피를 하고 나서 집에 돌아온 경우에는 노후주택이라면 안전한 이용 할 수 있으니까 네네. 미리서 출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피해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김종선 팀장이었습니다. 네, 저희는요 8시 뉴스에 이어서 재난특보 상황을 좀 더 듣고 오늘은 잠시 조금 늦게 3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